우리나라에서 진짜 내노라 하는 AI 엔지니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억에서 1000억까지 받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 부모 중에 저쪽에서 500억 준대 엄마.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네. 애국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남아서 여기도 1억 5천이나 연봉 준대잖니. 네. 거기 남아라. 할 부모가 있냐고요? 없죠. 없어요. 네. 절대 없습니다. 네. 자꾸 국적을 옮기고 계속 미국으로 유출되는 경향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애국심에 호소하는 걸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네. 그 유출을 막는 것도 어렵습니다. 다만 기대하는 건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성균관대학교 최재붕 교수님을 모시고 최근 AI와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 또 오랜만입니다. 마침 촬영일 기준으로 네. 어제 아주 또 한국에 또 뭐 난리가 또 한번 났었습니다. 맞습니다. 갑자기 또 치킨집에서 네. 시총으로 합치면은 뭐 거의 한 8,000조 정도 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렇죠. 러브샷도 하고. 그러니까. 아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보는 게 뭔가 한국에서 무언가가 일어날려나 보다. 그렇죠.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거 AI 관련돼서 지금 뭐 이슈가 많은데 네. 이거 좀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업체들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좀 주목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네. 거기다 또 주가도 10만 원 넘어가지고 그렇죠. 어제 막 10만 원 넘었어요 막 보여주고 막 이재용 회장 뭐 아이폰 왜 이렇게 많아요 막 이러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엔비디아의 시총이 사상 최초로 5조 달러를 넘었잖아요. 네. 7천조입니다. 7,000조.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자본이 거기 모인 거죠.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회예요. 그럼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를 막 확대하고 그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그 다음 AI 혁명을 또 이끌어야 되는 그런 자본이 있고 역량도 있는 상태죠. 네. 그런데 그걸 만들어주는 회사가 필요한데 그게 파운드리잖아요. 그걸 TSMC가 지금 현재로는 독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결코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가격을 작년에만 해도 막 50%씩 올리는 거예요. 야, 이거 앞으로 얘하고 이렇게 종속되면 이거 더 문제가 있겠는데? 네. 그럼 파운드리의 세계 2위 기업이 아예 남아있는 게 이제는 삼성전자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텔도 저렇게 나락으로 갔죠. 네. 막 이러니까, 얘네가 조금만 잘 키워주면 기술적으로 쫓아오겠다. 그럼 여기 호랑이가 한 마리 있는데 경쟁을 시킬 작은 호랑이를 좀 더 키워야겠다. 그런 네. 측면에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삼성전자가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또 TSMC 같은 경우는 메모리는 없잖아요. 네. 앞으로 또 메모리가 또 당연히 서로 이제 파운드리가 크면 또 메모리가 중요해지는데 그 메모리를 지금까지는 SK 하이닉스에 의존했다면 그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시장에 삼성전자까지 넣어서 가격 경쟁을 시키고 네. 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엄청난 물량을 소화해 줄 수 있는 파트너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네.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SK는 어쨌든 파트너인데 섭섭하겠어요 좀 지금.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원래도 친분이 있어요. 네. 한 5년 전에도 제가 미국의 치킨집에서 어깨 동무하고 치킨 좋아하시네요. 네, TSMC 회장하고 삼성- 엔비디아 회장하고 삼성전자하고 이렇게 어깨 동무한 그 사연이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또 개인적인 그 친구 관계 깐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부러 그렇게 정했다고 맞아요. 거기를. 네, 그래서 깐부 치킨을 또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현재 네. 기존의 그냥 디램 이쪽도 지금 엄청 그 뭐랄까 이익이 높아지면서 맞습니다. 갑자기 수요가 몰렸다고 뭐 이런 것도 같이 반영이 된 걸까요? 그럼요. 예, 사실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보면 시총 684조, 네. 우선주까지 합하면 그렇게 되고 그게 세계 정확히 20입니다. 네, 물론 뭐 7천조에 비하면 미약하고 네. TSMC의 2천조에 비하면 아직 미약하지만 그만큼 이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번에 그 머니 트렌드 2026에도 좀 적어 주시긴 했지만은 네. 이 반도체 시장 분위기 좋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앞으로 이 AI가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패권의 핵심이거든요. 네. 이걸 끌고 가면서 혁신을 이끌고 혁명을 이끌지 않으면 미국은 저 높은 부채 문제라든가 금융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대공황이 올 뻔했던 게 그 인터넷 등장할 시기였거든요. 그걸 해소해 준 게 IT 혁명이에요. 네. 전 세계 자본이 모이고 이 IT 기업들이 엄청난 매출과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면서 결국 전 세계 자본을 이끌어서 미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거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 제가 10월 중순쯤에 도대체 이 AI 10대 기업, 텐센트 10위에 있는 텐센트를 제외하면 또 TSMC 제외하면 미국 기업만 8개인데 시총이 합계가 얼마일까? 그거를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네. 그때 해봤더니 3경 2천조더라고요. 3경 2천조. 엄청난 돈이 모여있네요. 네. 네.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 성학개미들도 마찬가지만 네. 야, 쟤네가 잘 될 것 같아. 앞으로 오를 것 같아. 그러니까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본이 결국 모이면 투자가 이어지고 당연히 이 기업들은 AI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AI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에 투자가 될 거란 말이죠. 네. 그리고 그거를 미국이 이끄는 순간 앞으로 뭐 자율주행차, 휴머노이드 막 이런 게 나오면 결국 그걸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가 상황이 좋아지고 지금의 미국이 갖고 있는 이 전형적인 경제 문제들을 해결할 해결책이 보인다. 저는 이게 지금 미국의 전략이라고 보고요. 그럼 그거에서 쫓아가고 있는 유일한 국가는 중국이잖아요. 네. 중국도 계산을 해봤더니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올해 이제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텐센트, 알리바바, 뭐 알리바바는 미국 기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중국의 모든 기업들의 시총을 다 모아본 거예요. 네. AI 분야에. 관련된 거. 1조 달러를 넘었다. 1,400조입니다. 네. 그러면 TSMC보다도 못한 거죠. 그렇죠. 예. 25배 차이예요. 이게 저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라는 중요한 수단을 통해서 인류가 앞으로 잘 될 기업을 선정한 거잖아요. 네. 그럼 미국에 거는 기대치가 중국의 25배다. 왜 우리 역사에 교훈이 있잖아요. 아무리 공산 정권이 우리가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경쟁을 하고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인류가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닐까. 이 냉정한 자본은 그래서 미국의 AI 패권의 쟁취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가장 선두에 있는 곳이 결국엔 현재는 지금 GPU를 팔고 있는 맞습니다. 엔비디아고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 엔비디아가 어쨌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경쟁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선택한 건데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해줘야지만 그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기대만큼 충족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삼성전자의 역량이 자기가 생각하는 TSMC보다는 더 낫다고 보는 것 같아요. 파운드리는 아직 좀 떨어지지만 일단 메모리가 있죠. 반도체는 특히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품 라인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이미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가 네. 그다음 가전제품도 만들었죠. 그럼 결국은 피지컬 AI 그러는 게 핵심이 이게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하만 인수해서 자동차 전장도 하고 있는데 결국 자동차 전장도 핵심이 뭘까요? AI 탑재되고 네. 반도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자율주행에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까지 다 들어가는 게 결국 앞으로의 자동차의 모습이며 그렇게 정의선 회장도 거기 있었던 것 같고 네. 앞으로 이제 젠슨왕 입장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집안에서 돌아다니는 가정 가사돌봄 로봇 또 다양한 가전 제품 이런 거가 전부 다 결합되는 형태가 앞으로의 AI 시대의 미래라고 볼 텐데 그거에 유력한 파트너로 자기는 제조 역량이 부족하니까 네. 세계에서 가장 여러 다양한 방면의 제조 역량을 가진 삼성전자가 중요한 파트너라고 보고 모빌리티 서비스하고 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네. 이 현대 자동차가 또 굉장히 매력적인 파트너라고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나는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고 그중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매우 매력적인 파트너임을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선언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7천조를 가지고요. 네. 자, 줄 서봐 이러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맨 처음 얘네들 굉장히 매력적이야 라고 한국의 파트너로는 이 둘을 꼽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만 하는 곳이 아니라 이제 완제품까지 만들 수 있는 맞습니다. 사실 몇 안 되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그럼요. 어떤 그 기업 같기도 하고요. 네. 물론 1등은 아니어도 다 할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으니까. 맞습니다. 거기다 현대차까지 결국 네. 완제품을 간다. 그럼 결국에 엔비디아의 목표는 단순 어떤 그 부품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이든 뭐 이런 가전을 만들어서 작동을 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네. 판다. 여기까지 간다는 건가요? 젠슨 황이 살아온 역사를 보면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네. 반도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게임에 심취해요. 그래서 사실 처음으로 GPU를 만든 이유가 지금의 그래픽 카드 갖고는 이 재미있는 비디오 게임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네. GPU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매니아층을 위한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온 게 지포스 25주년 기념이잖아요. 네.
그때 이건희 회장님이 우리 게임은 대한민국에 해줄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다. 그 사연도 소개를 하고.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캐나다에 있을 때에도 이 엔비디아의 GPU가 나왔어요. 게임 좋아하는 애들은 다 삽니다. 근데 네. 매니아층을 위한 거였죠. 그러니까 그거 갖고 돈을 못 버는데 어떤 일이 터졌냐. 비트코인 채굴의 최고다. 네. 가성비 최고다. 그러면서 돈을 번 거예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분이 뭐 하려고 그런 건지 아세요? 그럼 나는 다음은 메타버스 게임 하려고 또 게임 때문에 더 하이엔드 버전을 개발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메타버스는 망했는데 네. 얼떨결에 뭐가 터졌냐? AI가. AI가 터진 거예요. 네. 이 바람에 또 돈을 벌었어. 그럼 이 사람은 여전히 이쪽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사람은 세상 재미있는 그림을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하는 분이다. 네, 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관점에서 올해 그 다음 목표가 뭔지를 보여줬는데 CES에 등장할 때 17대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같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뭘 소개했냐면 옴니버스하고 코스모스를 소개했습니다. 네. 이 옴니버스는 뭐냐 하면 디자인 툴이에요. 우리 건물 지을 때도 요새는 디지털로 다 짓잖아요. 네. 마찬가지 이 옴니버스를 이용하면 우리 집 디자인해라. 또 어디 뭐 회사 공간 뭐 예를 들어 레미안 아파트에 입주를 한 거다. 그러면 레미안 아파트 내부 주방을 이걸로 모델링해. 네. 그럼 모델링 하는 거는 그 옴니버스로 하고 그다음에 뭘 하냐면 로봇 모델을 여기다 집어넣어. 그래서 훈련을 시켜. 그거를 메타버스라는 이 옴니버스 공간 내에서 훈련시켜 줄게. 그 훈련시켜 주는 도구 이름이 코스모스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모델하우스 짓죠. 네. 분양할 때. 그럼 모델하우스에서 내가 쿠킹하는 거, 계란 후라이 하는 거, 커피 끓이는 거, 밥 짓는 거, 라면 끓이는 거를 다 비디오로 찍어요. 네. 네. 요새 휴머노이드에는 다 LLM이 탑재되잖아요. 그래서 그 비디오 찍은 거를 본사로 넘겨요. 네. 그럼 로봇하고 매치를 시켜야 되죠. 그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동작을 만들어내고 그걸 학습시켜주는 게 코스모스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때는 GPU가 엄청나게 네. 들어가겠죠. 엔비디아 GPU가. 그럼 그게 엔비디아의 GPU 칩셋이 들어있는 로봇이라면 네.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그 학습한 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2년 동안 네. 학습하고 훈련하게 되면 분양 끝나고 입주할 때 되면 네. 이 로봇 손잡고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어. 가사 도우미가 되는 거예요. 이미 뭐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코스모스하고 옴니버스를 모든 휴머노이드 개발업체에 공짜로 풀고 있습니다. 아, 결국에 그렇게 하면 GPU를 안 쓸 수가 없으니까. 네, 아.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젠슨왕이 자기 지분도 팔겠다 막 이런 선언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지분 1% 팔면 70조예요. 그러네요. 대한민국 과학기술 R&D 예산이 올해 34조인데 네. 70조면 못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 자기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네. 실탄이 충분한 겁니다. 우리가 닷컴 버블 때 경험해봤지만 언젠가는 꺼질 버블이 분명하죠. 네. 그럼 지금 자산이 완전히 엄청 있을 때 좀 팔아서 갖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걸 해야겠다. 제가 옛날에 해봤더니 야 GPU 만들었더니 비트코인 때문에 뜨고 네. 이번에 메타버스 한다고 했더니 AI 때문에 뜨더라. 그러면 이 휴머노이드 시장도 이렇게 뜰 수 펼쳐놓으면 있겠다. 할 수 있겠다. 근데 난 제조의 파트너는 없으니 AI 피지컬 AI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로봇이네. 자율주행차네. 그다음 제품군이네. 그럼 한국이 중국과 협력할 거 아니라면 한국이 가장 큰 파트너죠. 사실은 중국이 제조 역량이 더 앞섰어요 이미. 네. 근데 왜 못하느냐? GPU 칩 들어가는 그 하드웨어에 만약에 중국의 하드웨어가 결합되면요, 이 휴머노이드나 자율주행차는 적국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사시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지만 중국의 휴머노이드를 미국 시장에 미국의 집에 들여놨더니 출근하고 나면 막 PC를 해킹해. 네. 당에서 뭘 보내라 그러는데 그리고 자율주행차 타고 출근했는데 퇴근할 때 보니까 없어. 봤더니 네. 미군 기지 가서 막 촬영하고 있고. 이 농담이지만 사실은 미국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화웨이가 백도어로 뭐 데이터 그렇죠. 빼가는 거 네, 했다 네. 그러고 중국은 아예 대놓고 기업들이 당에서 원하면 줘야 되는 게 우리의 국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휴머노이드나 자율주행 같은 AI가 탑재된 하드웨어는 미국이 중국하고 협력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 남아있는 가장 훌륭한 파트너는 역시 한국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대만은 반도체는 잘하지만 제조가 없고요.
일본은 반도체 기술이 너무 역량이 떨어지고 제조도 많이 죽어버렸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완제품 시장에 지금까지 없던 혁신을 도전할 수 있는 기업으로는 한국 기업들이 좀 매력적이고 특히 피지컬 AI를 보면 삼성전자와 현대가 역량이나 지금까지 행보로 보면 제일 훌륭한 파트너라고 자기가 생각하지 않을까. 자기가 생각하는 꿈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제일 매력적인 게 뭔지 아세요? 빅테크처럼 네. 이미 돈 걱정 없는 기업들이 아니에요. 애 같아. 네. 아직은 너무 작아 보여. 네, 엔비디아에 비하면. 그러니까 7천조의 네. 그 은혜를 입고 싶어하는 기업들이야. 그러니까 매력 있죠. 테슬라 벌써 2천조예요. 그리고 네. 일론 머스크가 쉽게 엔비디아에 와서 안 뭐 하죠. 해달라 그럴까요? 아, 우린 도조 있어. 뭐 우리 알아서 할게. 이러는 분위기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 기업들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 잠재 성장력은 큰 매력 있는 파트너들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항상 또 이런 얘기들 나오면 반론으로 뭐 좋게만 보면 그렇지만 또 이게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그럼요.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네. 리스크는 없을까요? 이렇게 간다는. 당연히 리스크가 있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지금의 30년 전 역사를 이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때도 인터넷 그거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고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아. 그리고 뭐 서버 그렇게 된다 그러지만 그 속도 갖고는 어림도 없어 그랬는데 결국은 기술적으로 다 해결했잖아요. 네. 근데 그 해결한 게 뭐냐면 닷컴 버블 때 모였던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묻지마 투자가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리스크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아니 3경 5천조가 모여가지고 지금 AI에 투자되고 있다는데 네. 우리는 그거 위험한 것 같아서 안 해. 이러면 지금 미래를 준비할 자금조차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사실은 지금 3경 5천조가 진짜 원하는 메뉴가 뭘까? 그걸 고민해야 될 시기지. 리스크에 대해서 내가 투자할 건 아니니까 지금 현재로는 네. 저게 매력 있는 돈이 나한테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좀 공격적인 AI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실패를 하더라도 지금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안 하면 뭐 확정적으로 망하는 그렇죠. 구조니까. 최근에 뭐 예를 들어 전기 인프라와 관련된 기업들이 되게 떴어요. 네. HD 일렉트릭이라든가 또 두산 네. 에너빌리티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왜 떴냐 봤더니 미국의 데이터 센터 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변전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수요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원래 전통 제조업이라 일본에서 사양 산업이라 그래서 우리가 끌어온 거였거든요. 와, 그런데 갑자기 매출이 5배가 느네. 네.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 전통 제조업이고 아직도 아날로그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전통 제조업이라고 안 그러고 거기에 AI 데이터 전용 변전 설비 딱 이런 거를 기술 조금만 붙여서 네. 우리는 AI 인프라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투자에너빌리티도 원자력 산업이다 그러면 저게 될까 막 사양 산업 아니야 이랬는데 SMR이 등장하면서 네. 데이터 센터 전용 SMR은 우리 두산밖에 제조가 불가능해 이렇게 되니까 평가를 받으니까 주가가 확 올라가죠. 네. 그럼 모든 기업이요. 야 가만 있어봐. AI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거 할 없어? 수 있는 거 없어?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을 4,000배 이상으로 끌어올린 기업들을 다 보면 AI 제일 관심 있는 반도체, 그다음 이런 전기 인프라, 그다음 뭘까요? 방위 산업. 네. 미국도 잘 보면 과거에 뭐 보잉이다, 노스럽 그루만이라든가 이런 대형 위주의 방위 산업들이 지금 생산성 저하로 좀 저조하고요. 지금 미국의 방사를 이끄는 건 팔란티어, 안드릴 이런 AI 관련 그리고 이 기업들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을 해봤더니 무인 드론, 자폭 드론 네. 이런 게 결국 전쟁의 핵심인데 이거의 핵심은 굉장히 크고 비싼 장비 F-35 같은 거를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수천 수만 대를 막 만들어야 돼. 네. 역량이 없어요. 미국은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봤더니 한국이 매력적인 파트너다. 네. 그래서 안드릴이 HD 현대나 대한항공하고 무기 개발 계약을 맺고 협약을 맺는데 생각해 보면 피지컬 AI요 아직 상용화 매출이 안 나요. 근데 무기는 나죠. 네. 그럼 빨리 여기서 기술 개발하고 빨리 돈 벌어가지고. 돈 벌어갖고 우린 돈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그걸로 역량을 키우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AI고 다 끌어올리는 부분이 미국의 삼경원이 관심 있어 하는 그런 영역에서 실력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럼 결국 다른 모든 기업들도 그거를 굉장히 예민하게 봐야 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한국 입장에서는 약간 제조 기반에서 AI랑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요게 좀 유망해 보인다. 매우 이렇게 정리할 수 유망해 있을까요? 보인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머니트렌드 2016에 그 로봇주 관련된 얘기들 좀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한국 로봇주 하면 사실 아직 뭐 실적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도 네네. 아닌데 네. 그런 쪽도 유망하다고 봐야 되나? 이거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사실은 이번에 테슬라가 네. 우리 이제 젠3부터는 양산 들어간다 그러고 중국에 있는 그 로봇 액추에이터 부품 회사에 약 18,000대 분의 생산이 가능한 액추에이터를 오더를 했어요. 네. 양산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 중국하고 이 메인 하드웨어를 파트너십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 이거 우리 하면 좋겠다. 그리고 컨트롤하는 거. 또 미국 입장에서는 로봇을 설계하고 뭐하고는 잘해도 양산 설비를 만드는 데 좀 취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파트너를 맺어서 경쟁할 수 있는 좀 영역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로봇에 되게 많습니다. 특히 손이라든가. 네. 또 소프트웨어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한국의 기업들이 그런 분야에서 미국이 자본만 충분히 대준다면 제조업의 그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튼튼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빌드업해가는 시간은 미국이 지금부터 막 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네. 빠르게 갈 수 있다. 그런 역량을 조금만 보여주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야 그거 미국이 해서 다 해버리면 우린 다 망할 거 아니야. 미국 쉽지 않아요. 네. 워낙 제조의 인프라가 적고 사람들이 제조업을 좋아하지를 않아갖고 우리처럼 빠르게 또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하는 쪽에 좀 취약한 편입니다. 그쪽이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강하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로봇 산업이 어차피 제조업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뭐 미국에서 제작한 영상 하나 봤거든요. 어떤 유튜버가 뭐 하나 이렇게 조그마한 금속 이렇게 금형을 해가지고 뭐 하나 제품 만들어 보려고 미국 안에서 네.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아예 뭐 그런 아예 불가능합니다. 기반 자체가 없다고. 맞습니다. 그냥 뭐 설계만 되지 뭐 아예 그런 걸 논 지가 뭐 수십 년 돼서 맞습니다. 이런 것도 못 만들어라고 할 정도로 아예 없다던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키우고 싶어 하지만 네. 적어도 10년, 20년 내에 불가능합니다. 뭐 조선도 그렇고요. 인력도 없고 인프라도 네. 없고 아무것도 없다. 자동차도 왜 현대가 메타 플랜트를 미국에 지었냐? 가보니까 얘들은 네. 너무 한심한 거죠. 아. 테슬라를 빼고는 이 네. 제조업의 컨셉 자체가 없는 거예요. 테슬라도 만약에 내연기관이었으면 저거 절대 망했어요. 네. 근데 부품 수가 작은 전기차니까 테슬라가 생각하는 새로운 공법, 메가 플랜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미국에 가서 무인 공장화하면 진짜 괜찮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얘들도 현대차가 와서 공장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네. 이게 사실 현대자동차가 세계에서 로봇 활용 비율이 제일 높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미국의 자동차 경쟁력을 키우려면 쟤를 합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GM이 현대차하고 손을 잡고 2028년부터는 차제를 같이 만들자. 이거 얘기가 뭐예요? 앞으로는 그럼 전장도 같이 하자. 뭐 네. 이렇게 되겠죠. GM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비싼 인건비를 갖고 테슬라의 저 AI 인력을 따라잡을 아무런 희망도 없는데 네. 얘네가 오면 같이 하면 좀 좋겠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아직 주가가 현대기아 합해야 100조도 안 되는데 네. 요거 2000조짜리 기업하고 붙으려면 미국의 마켓시어 넘버원을 내 파트너로 삼으면 좋겠다. 이게 서로가 좀 맞아 떨어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재봉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국에 이제 한국에도 이게 AI가 뭐 단순 그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는 상품이나 실물들로 분명히 우리도 이득을 볼 부분이 많다 이런 네, 얘기가 맞습니다. 지금 해주셨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현 정부가 이제 AI 강국을 만들겠다 하면서 이제 대규모 투자도 예고를 하고 있고, 네. 뭐 GPU도 뭐 국가 돈으로 사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고 있는데 네. 인공지능 그 LLM 쪽으로 접근하는 거에서의 경쟁력도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가장 최근에 그 Artificial Analysis라는 그 이제 LLM의 실력 경쟁하는 네. 공식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지금 탑이 그록4, GPT-5 이렇게가 두 개가 이제 탑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 20위까지는 전부 미국과 중국 업체들입니다. 네. 예, 그리고 20위권에 20위쯤에 드디어 우리나라의 LG X4원이 등장합니다. 얘가 발표된 게 한 두어 달 됐죠. 그래서 얘는 성능 인정. 그렇게 해서
거의 벤치마크를 그만큼의 걸로 테스트를 통과한 거고 그 두 칸 밑에 21위, 22위 요쯤에 업스테이지의 솔라 프로2가 나옵니다. 얘가 원래 작년에 12등을 해서 네.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업스테이지에 괜찮아 막 이렇게 얘기했던 기업이기도 해요. 그리고 24위에 드디어 다른 나라 프랑스의 미스트랄이 나옵니다. 네. 프랑스의 미스트랄이 우리보다 훨씬 좋다 그랬고 생성형 AI 초기에는요 얘네께 뭐 세계 탑5 안에 들어 뭐 이랬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순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LLM은요 그냥 미국 중국 판이야. 네. 그러니까 넘사벽이야. 거기는 아예 규모가 비교가 안 돼요. 근데 한국이 상당 수준 올라온 거죠.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옛날에 투자도 안 됐는데 그리고 이게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네. 그 LLM이라는 것 자체가 개발이 끝나면 그냥 코딩이 완료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지식 데이터를 학습해야 되잖아요. 이 학습이 끝나고 나면 테스트가 가능해요. 근데 이 학습하는데 얼마나 많은 계산이 필요하느냐? 보통 한 기본 80억. 네. 그게 GPU 사용비입니다. 그래서 LLM을 개발하려면 GPU 가득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네. 그걸 우리 지금 정부에서 야, 한 10만 대부터 일단 만들자. 그거 하면서 운영하고 뭐 하고 하는데 100조가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그뿐인가요? 전기 인프라 돼야죠. 그렇죠. 뭐 어마어마한 네. 돈이 들어요. 미국이 100만 대. 그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700조짜리입니다. 네. 어쨌든 그게 있어야 우리나라 뭐 의료 데이터를 학습해서 AI 닥터를 만들고 학습 데이터 학습해서 AI 과외 선생님 만들고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기업이 한 번 할 때마다 80억씩 드는 네. 그거를 밑도 끝도 없이 돈 들여가지고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미 네이버가 2조 들이고 나서 손들었고 카카오가 4천억 들이고 손들었으니까. 그래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 싸움에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잘 나갈 수 있느냐? 미국, 중국한테는 안 되죠. 근데 미국, 중국이 발표하는 걸 잘 보고 배우면서 세계 3등의 LLM 역량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는 조금 유리해요. 왜 그러냐? 일단 GPU 만드는데 반도체 필요하죠. 네. 전 세계에 GPU에 납품하는 국가가 우리, 대만, 미국밖에 없어. 네. 프랑스니 뭐 할 유럽이니 수도 여기 없죠. 일본도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럼 우리 좀 유리하고 그다음 데이터 학습권이 중요합니다. 유럽이 왜 못하느냐? 일본이 왜 못하느냐? 플랫폼이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주권이 없죠. 네. 그러니 학습할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거를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네이버 카카오 덕분에 고유의 데이터 플랫폼이 있고 수십 년간을 그걸 모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핸들링도 인력도 굉장히 많고 네. 실제로 생성형 AI 세계 세 번째로 발표한 게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예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이 세컨 티어에서는 그래도 굉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그 세 번째가 뭐냐? 개발하면 뭐합니까? 써야죠. 네. LLM을 저렇게 열심히 개발한 이유는 챗 GPT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LLM의 성능이 뭘 결정하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성능을 결정하고 자율주행차의 성능을 결정하고 또 다양한 우리의 뭐 의료 서비스 이걸 이제 버티컬 AI라고 하는데 그 AI 서비스들의 퀄리티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LLM에 저렇게 난리가 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LLM을 제조업에 탑재하게 되면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굉장히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국가가 유리하냐? 반도체도 있고 네. LLM도 잘하고 그다음 제조업이 탄탄한 나라. 네. 전 세계 중국과 우리밖에 없어요. 중국이 앞서가죠. 네. LLM도 앞서가고 제조업의 역량도 앞서가는데 다행인 건 뭐냐? 미중 패권 대결이라.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중국을 파트너로 삼기는 어렵다. 그럼 앞으로 우리도 그 자리가 하나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 제조업 기반의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 AI라는 건 승자 독식을 할까봐 지금 모든 빅테크들이 막 돈을 막 퍼붓고 있는데 맞습니다. 3등이라는 개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건가요? LLM 하나로 본다면 그 서비스 하나로 본다면 어렵죠. 그런데 결국 인터넷 시대도 어떻게 되냐면 서버 기술이 뛰어나다고 그 기업이 다 독식한 거 아니잖아요. 검색 엔진이 뛰어나다고 구글이 다 독식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네이버가 살아남은 이유가 있고 카카오가 살아남은 이유가 있듯이 결국 고객이 진짜 원하는 버티컬한 서비스를 잘 개발한다면 생존 가능성이 이 소프트웨어 분야, 플랫폼 분야도 있고요. 무엇보다 강력한 거는 결국 하드웨어와의 연결되는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제조업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 역량을 이끌어 주려면 결국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없으니
동맹이라거나 한국과 파트너십을 잘 맺는 게 중요하고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국을 캐치업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유일한 기회가 열린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IMF 이후에는 네. 중국 성장에 편승해서 우리가 또 제조업이 컸는데 네. 이제는 중국이 우리를 뛰어넘어서 위협적인 존재가 되니까 이번에는 미국을 타고 또 이제 그걸 넘어갈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뭐 살아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사실 대안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소버린 AI라고 해가지고 결국에 AI도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미국이나 중국에 종속되는 거를 싫어하는 나머지 뭐 한 200개 국가들 이런 국가들한테 제3지대의 AI로 우리가 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중동이나 뭐 유럽 같은 그럼요. 것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그럼요. 전 세계적으로 국가 고유의 플랫폼을 이렇게 작은 나라가 갖고 있는 건 우리나라 유일합니다. 그나마 뭐 중국이나 미국처럼 플랫폼 큰데 가능하고요. 아마 뭐 앞으로 보면 인도도 가능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네. 일본도 자기네 이제 없죠. 이 라인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야후라는 거 하나 네. 미국에서 인수해가지고 그걸 오랫동안 이제 갖고 있는데 앞으로 AI 시대가 되면 지금의 플랫폼의 데이터 저장하는 방식이 다 바뀌고 AI 데이터 센터가 돼야 돼요. 이 노하우는 또 플랫폼을 운영했던 데이터 매니지먼트의 노하우가 있어야 그 다음 세대를 또 디자인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면에서는 20년 넘게 그거를 운영하고 관리하고 AI 개발에 투자했던 플랫폼들이 유리한데 다행히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런 면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3세계에 갈 때에도 아니 구글 보고 해달라면 구글이 미쳤어요 해주게? 그냥 먹어버리지? 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3세계 입장에서 보면 쟤는 갈 데가 없는데 기술은 좋아. 그런 파트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랍어 AI를 만들고 싶은 나라가 있는데 그렇지. 뭐 챗GPT한테 부탁하면 아,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게. 아, 그냥 그렇죠. 포기해. 이렇게 너희, 한다는 거죠. 너희 데이터만 줘. 그럴 네. 거 가능성이 큰데. 그럴 수 있죠. 그러지 말고 기술도 좀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기술 이전하면서 방위산업하고 비슷해요. 네. 그러면서 너희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좀 해줄게 인력 양성도 같이 해줄게라고 양보할 수 있는 건 뭔가 그런 빅테크에 비해서 좀 자기도 좀 바라는 게 많은 네. 그런 기업들일 가능성이 크니까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소버린 AI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예를 들어 뭐 문화적으로 뭐 독도의 영유권을 나중에 일본이라 그런다. 네. 고구려는 중국이라 그런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건강검진에서 의료 데이터 있죠. 네. AI 닥터를 개발하려면 그거 학습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없어. LLM이 뭐 인프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중국이든 미국에 줘야 줘야 되는 되는 거죠. 거죠. 네. 그럼 그 순간에 그 중요한 자산이 다 걔네 거가 됩니다. 네. 걔들이 아시아의 모든 데이터가 여기 다 있네. 이걸로 아시아 AI 닥터 개발해서 해야겠다. 끝나는 거예요. 소브린 AI가 있으면 네. 우리 서버에서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 20년이 넘는 건강검진 데이터를 학습하면 적어도 제가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의대 학장님이 저한테 조언을 해준 건데 네. 너희는 그 데이터 학습하면 40억 아시아의 AI 닥터 시장은 내가 다 먹는다. 이렇게 건강검진 많이 하는 나라가 없다는데요. 없어요. 네.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거기다가 MRI, CT의 그러니까요. 사용 비율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의심이 많잖아. 신약 개발 이런 거 하기도 너무 좋고. 너무 좋고.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독자적인 LLM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물론 미국 것들을 잘 보고 카피해서 레벨업을 시켜야 되는 거지만 지속적인 소버린 AI의 확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소버린 AI 하기를 위한 국가의 독립적인 AI 데이터 센터 설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게 되고 나면 아시아 중동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우리 아시안을 기반으로 한 AI 닥터 개발하는데 너희 관심 있냐? 이것도 가능하죠. 네. 그래서 향후의 앞으로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소버린 AI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저 궁금한 게 아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이제 700조를 들여서 뭐 네, 100만 네. 장을 산다. 근데 우리는 뭐 우선은 한 10만 장 정도 확보한다. 그러면은 뭐 개수로 보면 10분의 1인데 성능이 10분의 1이 되는 거는 아닌 건가요? 어느 정도 좀 따라갈 수는 있나요? 미국은요 돈도 많고 하니까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 하는 수준으로 퍼붓는 거예요, 막 지금?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해서 걔들은 스피로버 네. 너무 지나치게 많이 연구했던 것들이 어디서 또 터질지 모른다 하는 식으로 가는 거지만 우리는 패스트 팔로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쟤네가 성공한 거를 딱 따와가지고 거기에서 그 전문 분야별로 AI를 개발하는 쪽으로 전략을 삼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봅니다. 그리고 끝단에는 항상 수요처가 있어야 돼요. 네. 얘들은 수요처 없이 하거든요. 원래 세계에서 처음으로 뭘 하는 거는 그렇죠. 낭비도 많고 네. 그런 법입니다. 근데 대신 우리는 그럴 만큼의 자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좀 수요처가 있는 상용화가 분명히 좀 가능한 영역에서 뭔가 좀 성과를 내야 그 다음에 아직 가보지 못한 데를 또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현 정부가 임기 이제 4개월 차이긴 한데 이제 뭐 비서진 구성이나 이런 거 보면 AI 좀 진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방향은 괜찮은 건가요? 지금 어떻게? 저는 일단 그 하정우 수석 같은 경우 저하고도 뭐 AI 업계에서 많은 같은 일을 했었는데 이렇게 보면 방향성은 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이기도 하고 워낙 오래 했었고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 AI 정책은 제대로 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소브레인 AI에 필요한 전문가가 그래도 뭐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일 명확하게 알겠죠. 이게 정치인이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이끌고 있다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좀 정치적인 입김이 좀 없이 네, 그냥 국익을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크게 오래 보고 당파적 요소 없이 좀 멋진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나름 AI 인공지능 LLM 분야에서도 우리가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지금 확률이 있는 거네요. 어쨌든. 그럼요. 네. 사실은 생성형 AI를 연구해온 국가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긴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데이터 주권이 있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것도 야, 이 데이터 갖고 뭐 할 거야? 봤더니 저기 연구하는데 생성형 AI라는 걸 하네. 2017년에 구글이 이런 논문을 냈네. 그럼 우리도 한번 개발해 보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런 투자가 있었고 그거를 같이 지원해 주는 학계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탄탄한 기초 인프라가 있어서 미국이나 중국에 있어서는 부족하다고 하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괜찮은 거죠. 그럼 뭐 싱가포르 같은 데는 어떠냐? R&D는 걔네는 거의 미국의 하버드, MIT 수준이에요. 네. 왜? 투자를 엄청 했거든요, 국가가. 그 내셔널 싱가포르 유니버시티라든가 뭐 이런 데다가 연봉을 4억, 5억씩 주고 데려가서. 그래서 한국 과학자들이 거기 많이 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좀 아쉽죠. 대한민국은 너무 그 뭐라 그럴까 연봉은 다 똑같아야 돼. 네. 약간 사회주의적 그렇죠. 세계관이 네. 너무 지배해서 하이엔드 엔지니어가 또 하이엔드 사이언티스트가 없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인재가 빨려나가는 게 걱정되긴 하지만 적어도 기반 연구는 사실 상당히 탄탄하게 그동안 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유럽이나 이런 데들은 뭐 예를 들어 검색도 구글 쓰고 뭐 이렇게 메시지도 페이스북 메신저 쓰고 뭐 이러니까 이제 데이터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없습니다. 뭘 하고 싶어도 공부시킬 게 없는 거죠. 맞습니다. 학습권이 없다는 게 아.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글이나 페이스북한테 우리 AI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데이터 좀 주라. 프랑스인들 거 좀 줘. 안 준다는 거죠. 안 준죠. 예. 어. 그러니까 확장성에 있어서 상당히 고충이 많은 거죠. 그럼 다른 나라들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네요. 데이터 자체가 없으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아주 제네릭한 생성형 AI 뭐 앞으로 AGI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미국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 그러냐? 중국도 잘하면 되잖아. 중국도 중국 데이터밖에 없잖아요. 네. 많죠. 중국 데이터 많아요. 근데 전 세계 인터넷 데이터를 보면 중국이 3%, 영어가 90%가 넘습니다. 네. 대한민국 한글로 된 데이터가 0.3% 정도 된다 그래요. 네. 거기다가 그나마 우린 주권이 있고 중국도 주권이 있고 미국도 주권이 있지만 다른 데들은 그림의 떡인 거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유럽은 그래서 규제 일변도로 나가요. 그렇죠. 뭐 어차피 못하니까. 어차피 못하니까. AI 나왔다 그러면 규제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유럽이 자기 반성 보고서를 썼는데 네. 20년 동안 규제만 강화한 거예요. 네. 디지털을 전환을 못하도록.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버 불법이고 에어비앤비 불법이고 이러다 보면 혁신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씨 안 되겠다 그러고 미국으로 갈 거 아니에요. 유럽의 스타트업 70%가 다 미국으로 갔던 거예요. 20년 데이터를 봤더니 인재 유출도 어느 정도냐. 작년 노벨 물리학상 받은 제프리 힌튼 교수님, 인공지능의 아버지. 네. 또 데미스 허사비스 노벨 화학상 받았죠. 이분 알파고 만든 사람이에요. 네네. 둘 다 영국 박사입니다. 왜 미국을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연구하는 분야를 하려고 그랬더니 규제 대상이더라고요. 없다. 그래서 돈 많이 주고 연구비 주고 연구를 권장하는 미국으로 가게 됐다. 그럼
영국과 유럽에는 누가 남았냐? 규제 전문가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자기의 먹거리가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로 로이어, 법률 검토하는 네. 분들 이런 사람들인데 생태계가 탄탄하게 형성이 돼서 자기 먹거리를 만들려면 뭐라 그럴까? 미국에서 AI 나왔어? 야, 그럼 규제 검토해봐. 그러면 맨 이런 거. 그래서 전체 컨퍼런스를 보면 AI가 갖다 주는 부작용, 일자리 파괴, 그걸 어떻게 규제할 건가 하는 거는 유럽의 전부 전문가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AI의 미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막을 수 있으면은 규제를 해도 되는데 결국에 시간 문제이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시총 20위 내에 유럽 기업이 하나도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유럽 지금 시총 1위가 누구냐? 1, 2위 다툼하는 게 루이비통 그룹하고요. 네. 위고비 만든 노보 노르디스크예요. 네. 얘들이 무섭지는 않죠. 야, 그러면 반대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기 전에 어떻게든 좀 하나의 그 좀 파트를 잡고는 있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계관이 참 양면적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혁신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네. 규제는 또 엄청 세게 해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택시회사 사장님이요. 야야 우리 회사는 지켜야 돼. 그래서 우버 막 반대하고 다 해서 막았어. 근데 투자는 어디다 할까? 미국의 우버가 괜찮네. 약간 그런 마음이다.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규제로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생태계를 잘 보호하려고 하면서 실제 자식은 미국으로 보내고 이런 현상이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그 간격을 좀 좁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AI 들어와서 좋아할 사람이 몇 프로겠어요. 네. 이번에 여론조사 했더니 AI가 두렵다 하는 사람이 90%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공부를 하면 확실히 올라갑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의 해법은 뭐냐? 한국 사람들이 공부에 대한 욕구가 되게 높아요. 네. 부일남의 구독자가 왜 그렇게 많겠어요? 어떻게든 또 공부해가지고 나도 좀 인생 바꾸겠다. 그럼 AI를 미리 공부해서 국민 전체가 레벨업 되죠. 그럼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빠른 거예요. 디지털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스마트폰 그렇죠. 사용자 수 속도 늘어나는 게 1위였잖아요. 이 역량을 AI에 투입해서 규제 생각할 시간에 도대체 어떤 혁신이 일어나는 거야를 열심히 공부해. 그럼 부수적인 효과가 뭐냐? 잘 될 기업을 잘 파악해서 투자도 할 수 있고요. 네. 내가 AI를 통해서 내 역량도 키울 수 있고요. 이렇게 레벨업이 되면 조직, 사회, 국가가 전부 AI 역량이 레벨업이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상향 시프트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는 겁니다. 네. 이게 한 3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머니트렌드 2016 공저자이시죠. 최재붕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 결국에 그 AI라는 것이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 근데 네. 한국은 인재가 없는 게 아니라 인재가 나가는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네.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 뭐랄까 대접을 상대적으로 덜 해주다 보니까 뭐 개인 입장에서는 외국에서 연봉에 몇 배를 주니까 10배, 20배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런 건지 대학에 계시니까 더 잘하실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네. 10배, 20배가 아니라요. 더 되나? 24살짜리 네. 그 데이트캐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벌셉트라는 스타트업을 만든 친구예요. 네. 이 친구한테 얘가 AI 천재라 마크 저커버그가 너 우리 회사로 와라 스카우트 제의를 했어요. 오자마자 그냥 통장에 1,600억 넣고 시작할게. 1,600억 주고 한다.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됐어요. 그런 거예요. 아, 너무 싸요? 그래서 그래? 그럼 3,300. 3,300. 그럼 갈게요. 이게 SNS를 통해서 공개가 된 거야. 그래서 3,300억이 최고 그거다. 그 다음에 성지아 자오라는 또 엔지니어. 걔도 네. 공개했어요. 1,400억 주고 스카우트 했어요. 요새는 5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줘야 오픈 AI급에 있는 AI 엔지니어들을 스카우트 할 수 있다. 이게 마크 저커버가 만들어 놓은 거야. 작년에 100억, 200억 했어요. 네. 정점은 누가 찍었냐? 알렉산더 왕이라고 중국, 네. 그러니까 미국 친구죠. 교포인데 얘가 97년생이에요. 네. 얘가 이 스케일 AI라는 거를 만들어 창업을 해가지고 잘 키워놓고 있었거든요. 얘를 데려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스케일 AI를 인수할게 네. 19조를 불렀어요. 19조. 네. 썼어요. 그리고 얘 알렉산더 왕을 데려다가 지금 메타에 AI 총괄 책임자를 앉혀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커버그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나는 원로라서 안 되겠어.
지금 이런 애들이 네. 해야 돼. 그리고 걔들끼리 모여서 하게 하는 거예요. 네. 인터뷰를 한 겁니다. 기자가 아니 이게 20조 넘게 이렇게 쓸 일이냐.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래봐야 우리 회사 지분의 1%도 안 되는데요. 그 정도면 지금 할 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인플레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럼 생각해 보세요. 10억, 20억을 사이닝 보너스로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네. 우리나라에서 진짜 내노라 하는 AI 엔지니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억에서 1000억까지 받을 수 있어요. 대한민국 부모 중에 저쪽에서 500억 준대 엄마.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네. 애국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남아서 여기도 1억 5천이나 연봉 준대잖니. 네. 거기 남아라. 할 부모가 있냐고요. 없죠. 없어요. 네. 절대 없습니다. 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100억, 200억 할 때는 그래도 양원평 같은 친구라든가 이런 중국의 천재들이 옮겨갈 생각이 없었어. 야, 근데 알렉산더 왕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20대 애들이 보너스를 1000억을 받는데 그럼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렇죠. 자꾸 국적으로 옮기고 계속 미국으로 유출되는 경향이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 그 정도 돈을 받으면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가 이 세상을 좀 바꿔보겠다는 어떤 그런 호승심도 욕망도 있고. 생기는 거죠. 근데 제일 큰 물에서 가서 놀아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들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야, 훨씬 아마 젊어서 더 공감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애국심에 호소하는 걸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네. 그 유출을 막는 것도 어렵습니다. 다만 기대하는 건 나중에 살기 좋은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 좀 기여하고 네. 마음속에 애국심을 가지고 거기 가서 일하더라도 한국과의 협력을 항상 생각해라. 왜 캐대언의 네. 우리 매기칸 감독님처럼 좀 뭔가 그러니까 그런 정에 호소해야 되는. 그래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충분할 만큼 적어도 탄탄하게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그럼요. 정도 최대한의 어떤 선은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당연히 적어도 한 2억 정도까지는 연봉을 네. 좀 올려주고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AI 관련 교수 데려갈 때 연봉 2억, 4억 이렇게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안 가고 싱가포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정도의 특례를 지금의 이 혁명기에는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사이닝 보너스라도 좀 주든가. 네. 아파트라도 좀 대량으로 지어서 이렇게 네. 여기는 AI 연구원 단지 그래가지고 네. 좀 아예 소유권을 넘겨주든가 이런 좀 대책이 없으면 네. 솔직히 넉넉히 있으면 절대 안 옵니다. 이게 사실 뭐 국내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결국 글로벌 경쟁이기 그럼요.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정부에서 AI 뭐 연구원을 뭐 하나 만들어서 거기는 그런 제한 없이 뭐 하겠다 뭐 이런 저 기사도 좀 본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그게 진짜 됐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뭐 키스트도 그렇고 뭐 어디도 그렇고 결국 그렇게 처음엔 시작했다가 흐지부지 되고 네. 다 누구냐 레거시라는 사람들이 야 걔가 그만큼 받을 자격이 뭐가 있어 뭐 이러기 떠들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또 그냥 없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좀 법적인 이 보호 장치까지 만들어 놓은 이런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요 대학교에서 전부 호봉제죠. 네. 아니 대학교 교수마다 역량이 다르고 분야가 다르고 기여도가 다른데 산업에 대한 기여도가 다르면 야 좀 다르게 벌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절대 안 되죠. 네. 이게 대한민국 사회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네. 우리는 그렇죠. 자본주의 아니야 네. 라고 하는 세계관인데 그 틀을 지금 당장 깰 수는 없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좀 깨줘야 된다. 왜? 지금 다음 세대들은 소위 말하는 이 디지털 세대들은 야 플랫폼은 무한 경쟁이지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잘 나가는 사람은 잘 되는 거지. 아니 유튜버 중에 돈 버는 사람 돈 못 버는 사람 있다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 번 돈 나눠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네. 이게 좀 야 그렇게까지 경쟁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공정한 룰이 있는 경쟁에 대해서는 사실 불만 없는 게 디지털 세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글로벌한 시장에서 그 정도의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면 데려올 때 그 정도 대우를 해주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이게 인재 확보가 제일 중요할 텐데 결국에는 그러면 그거는 돈으로 지금 싸우고 있고 네. 한국이 뭐 방법이 없네요. 돈도 없고 결국에 국가가 나서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국가가 또 돈이 있나요? 그리고 국가는 AI가 두려운 90%의 돈을 써야 네. 표가 90%죠. 그렇죠. 10%의 돈을 쓰면 표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유럽도 사실 하고 싶지 모르겠어요. 공부해보면 AI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많이 하겠어요? 이미 복지에 돈을 너무 많이 썼는데. 그리고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내 표지. 그러다 보면 이게 되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가 해야 될 거는요.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세계관을 바꾸는 일을 좀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즈니스가 일어나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발굴해서 키우고 AI 도입에 있어서 이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그런 교육, 다양한 기회 이런 것들을 자꾸 제공하고 그런 인프라가 될 수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율주행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노동 로봇이다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딱 보니까 와 민노총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야 택시 회사가 있는데 자율주행이 되겠냐? 이러면 다 떠나간다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나 이 세대 간의 합의 이런 걸 이끌어내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경 5천조의 미국 자본이 한국에 투자하려면 이 세계관이 달라지는 게 중요하고 한국에 그런 인재들을 많이 키우네 하는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야 나 여기 오면 나중에 잘 떠서 100억짜리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거기도 우수한 애들이 모이고 이 의대 집중 현상 좀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그런 걸까요? 한 번에 메이저리그로 직행하는 고교 투수들이 막 망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KBO에서 잘 돼가지고 뭐 류현진이나 뭐 이렇게 이정우처럼 한번 여기서 잘 돼서 저기 간다. 뭐 이런 약간 거쳐가는 기준. 너무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고 발굴하고 키워낼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체계적으로 잡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이 그냥 뭘 물건 있는 거 그냥 베껴가지고 만들던 시절에는 네. 그런 루트가 없어요. 내가 실력은 있는데 야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미국에서 막 스카우트할 만큼의 그런 건 아니야. 그랬다면 이제는 세계에서 뭐 스마트폰 판매 1위, 자동차 판매 2위 이런 기업이라면 야, 다음에 모빌리티는 뭐야? 네. 다음에 이제 로봇은 어떻게 만들어야 돼? 그런 거에서 역량을 발휘한 친구가 있으면 테슬라에서 야 너 100억 사인 보너스 줄 테니까 와. 이게 한두 케이스가 나오죠. 사실 많이 빼갔거든요. 네. 그럼 거기 가서 그런 꿈을 꾸게 되죠. 우리가 지금 뭐 한국 야구 KBO에서 열심히 훈련하고 미국 가서 메이저리그에서 잘 뛴 선수들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국위선양했다 그러지. 네. 똑같은 그런 지금 시스템이 좀 정착이 돼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은 한국이 약간 육성 시스템의 어떤 그런 시작점 맞습니다. 이 안에서 잘 돼가지고 100억 1000억짜리로 이제 스카우트 해라. 맞습니다. 네. 물론 여기서도 기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구조로 가면 좋을 텐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90%는 사실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지금 피지컬 AI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 이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마 우리나라가 제조업을 담당한다면 어찌 보면 그 90%인 분들한테는 내가 대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한국이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거기에 일조하는 게 아닌가 네. 이거에 대한 국민적 정서 반감도 엄청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해소해야 될 제일 큰 문제는 야 AI 전공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언급하고 있는 게 이 팬덤 경제에서 해법을 좀 찾아야 된다. 닷컴 버블 때도 그랬습니다. 인터넷이 뭐든지 다 된다 그랬는데 망한 회사 너무 많죠. 80%의 IT 기업이 그때 망했는데 그 기업들이 망한 이유를 보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못 모은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팬덤 경제, 디지털 경제의 핵심은 소비자가 권력자가 됐거든요. 옛날에 레거시가 권력자였죠. 레거시의 대표적인 게 자본이고 방송이고 이런 거예요. 네. 그럼 대기업이 거대 자본으로 방송 광고를 딱 때리면 중소기업은 찍소리도 못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수출은 뭐 꿈도 못 꾸고. 근데 요새 보면 뷰티 기업, APR 같은 경우가 아모레퍼시픽 시총 넘었죠? 얼마 전에 시쉐이도 넘었어요. 아니 우리 전통적 사고로 생각하면 화장품은 더군다나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그럼 레거시로 방송 광고하고 유명 모델 쓰고 엄청난 돈으로 마케팅을 하면 그걸 꺾을 수가 없다가 상식이었는데 APR의 창업자는 김병훈, 이주광 이 두 분은 88년생이에요. 네.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TV를 왜 해? 본 적도 없는데. SNS에서 막 이렇게 해서 국경 없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 컨셉이 뭐냐? BTS가 그렇게 성장했잖아요. TV에는 이름 촌스럽다고 출연 안 시켰죠. 근데 SNS 활동하더니 세계 최고 가수가 되더라? 그럼 나 미국에서 성공할 거야. 유럽에서 성공할 거야. 성공했죠. 그리고 이제는 막 중국까지. 그러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고 똑같이 하고 있는 게 구다이 글로벌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는 상장을 안 했지만 이번에 8천억 투자받은 건 10조 밸류로 받았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한국의 K컬처,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 이러면서 플랫폼들 넷플릭스라든지 웹툰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데서 엄청난 인기를 만든 거예요. 물론 시초는 K-팝이고요. 이 잠재된 인기가 이번에 보여준 게 캐대헌의 엄청난 효과라는 겁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거기서 화장품이 나왔대? 야 거기서 김밥이 나왔대? 야 거기서 라면이 나왔대? 이게 다 문화 기호 식품들이잖아요. 네. 다 먹어보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올곳이라고 구미에서 냉동김밥 하던 사장님이 있었는데 넷플릭스에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뜨면서요. 갑자기 미국에서 직원이 오더니 김밥 납품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니 왜? 더군다나 내수도 실패했는데 미국의 그 큰 슈퍼에서 냉동실 어디 구석에 박혀있는 김밥이 팔릴까? 걱정하지 말고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0톤을 보냈더니 SNS에 한 줄 한국의 김밥이 왔다. 그리고는 오픈런이 떠서 일주일 만에 이게 매진된 거야. 네. 그리고 작년에 2,300톤을 수출하게 됩니다. 결국 팬덤이 있는 것을 직격할 수 있는 훌륭한 실력만 있으면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린 거라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뭘 해줘야 될까요? 아니 올림픽 이런 거 이제 그만 좀 하고 국위선양 네, 그만하고 네. 예를 들어 10만 명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K-팝 콘서트 네. 1년에 한 번 K-팬덤 페스티벌 같은 거 하는 거예요. 4년마다는 올림픽처럼 크게 하고 네. 매년은 그렇게. 그러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들이 2주일 동안 내내 콘서트 한다 그래봐요. 거기다가 뭐 콜드플레이라든가 네. 테일러 스위프트라든가 안 오겠어요? 야 우리도 하자. 아시아가 다 올 텐데. 그럼 거기서 그거 멋지게 하고 그다음 옆으로 옮기면 K-푸드 페스티벌. 그죠? 네. 치맥. 아니 우리도 깐부치킨 먹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럼 그거 와서 하는 거. 그다음 그 옆에서는 아파트 술 게임 하고 네. 한국의 술 문화가 어떤지. 아니 옥토버 페스트에 10,000명이 지금 중국에서 맥주 마신다는데 세계에서 제일 재미없게 술 마시는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해서 그거 한다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다음 뭐 하면 돼요? 그 옆으로 가면 K 뷰티 체험관. 네. 쇼핑 엄청 하고 피부 미용 마사지 시술 다 받고 그다음 마지막 날에 하루 금식하고 K 건강검진. 건강검진. 이 정도면 올림픽 비용만큼 투자할 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플랫폼처럼 다 경쟁시키는 거예요. 네.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의 뮤츠가 왜 히트를 쳤느냐? 한 3년 전부터 전부 경쟁 시스템으로 바꾼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남이야 와서 납품해 그랬다면 아예 엄격한 심사로 이게 MZ세대가 좋아하는 거예요. 끝장을 한번 보자. 그랬더니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네. 웹툰도 마찬가지죠. 누군지 작가도 몰라. 네. 그런데 전 세계가 좋아하고 열광하기만 하면 그 실력만 있으면 이게 지금 학벌주의에 반대되는 실력주의라고 하는데 이 팬덤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좀 구축해야 됩니다. 그 중에 활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뭐냐? 바로 광고 마케팅에 쓸 수 있는 AI예요. 옛날에 10억이 들었다면 이제 1억이면 할 수 있어. 네. 그러면 직원 10명 고용해야 되는 거 2명만 갖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도전해 볼 만 하잖아요. 실패 많이 할 겁니다. 지금 한국의 화장품 브랜드만 30만 개래요. 네. 왜 할까요? 탑이 10조니까 하는 거예요. 해볼만 하니까. 해볼만 한 거죠.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그 도전을 계속 이어가면 소위 나 AI 아닌 사람, 반도체 아닌 사람, 하이테크 아닌 사람도 먹고 살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상호 보완적으로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올림픽 하면 돈 되나요? 이번에 또 에이펙은 그렇다 좀 쳐요. 근데 에이펙에도 경주시에 보안 문제 때문에 네. 자영업자들은 그렇죠. 투덜투덜 하잖아요. 이게 다 이런 현상이에요.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될까? 외국 관광객도 많이 오고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데이터가 없느냐? 이번 백악관 대변인이 올리브영 방문한 거 보셨죠? 작년에요. 네. 올리브영 매출이 28%가 올랐는데 데이터를 보니까 1,000만 건의 결제가
외국인이 한 거예요. 제가 여기 책에도 그 네. 얘기를 썼습니다. 대한민국에 관광객이 1,800만이 왔는데 1,000만 명이 올리브영을 갔다. 데이터를 보면 한국에 와서 체험하고 싶은 게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쓸데없이 올림픽 엑스포에 심취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60대의 세계관. 가난하던 시절에 선진국이 저거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 자꾸 그거 하려 그러는데 체면 문화. 따라하기 그만하고 전 세계에서 우리만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자영업자 힘들게 살지만 나는 내 실력껏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무언가 성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가 AI 투자와 함께 해야 할 양립시켜야 될 되게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경쟁을 좀 공정하게 좀 열어만 줘도 사실 한국인들 잘하는데 그렇죠. 그거를 다 막아놓고 뭐 못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맞습니다. 외국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좀 뭐 자포자기하거나 맞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최재봉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AI 자체가 버블이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네, 특히 오늘 네.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인가요? 메타가 주가가 한 10%가 넘게 빠졌거든요. 아, 네. 그 큰 기업이 10% 넘게 빠지는데 물론 실적도 안 좋았지만 AI 투자에다 내년에 돈 더 쓰겠다 하면서 더 야 이거 앞으로 돈 못 벌겠는데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 아까 말씀하셨던 삼경이나 그거 들어가 있는데 과연 거기서 얼마나 살아남을 것이냐 이런 걱정들도 있는데 AI 버블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버블은 확실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크게 증가했죠.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면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면 부자들이 자본이 모여요. 아까 제가 데이트케가 3,300억 받았잖아요. 네. 24살짜리가 3,300억을 소비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야 그래 뭐 집 사고 뭐 하고 30억 썼다 그러면 3,270억은요. 네. 자기가 자신 있는 AI 분야에 또 투자하겠죠. 그럼 부에 몰려 있고 이 형성된 자본들은 다시 또 자산 시장에 들어오고 그게 AI 들어오니까 실제 기대치보다 훨씬 더 버블이 형성된 건 맞는 겁니다. 네. 그리고 혁명기엔 늘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요. 거기다 코로나 이후에 풀린 유동성도 이걸 더 자극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버블은 확실해요. 그리고 그중에서 이제 골라내기 작업들을 자꾸 할 겁니다. 왜 메타가 밀리느냐? 실적이나 실력은 지금 구글이 더 좋아요. 뭐 LLM 분야도 그렇고 제미나이 네. 성장하죠. 그다음에 나노 바나나 이런 걸로 히트 네, 네. 치는 거 계속 나오죠. 메타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안달이 난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 왕도 데려오고 데이트케도 데려오고 지금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는 거고 앞으로 더 투자하겠다? 그럼요. 지금처럼 가면 그냥 쫄딱 망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도박판이라고 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옥석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또 가려질 거예요. 야, 내년에도 뭐가 안 나와? 그럼 이제 또 물어보기 시작할 거고. 예를 들어 엔비디아는 사실 좋은 거죠. 왜냐? 휴머노이드? 앞으로 2년 동안 매출 안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GPU를 엄청나게 벌고 있는데 겁날 게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훌륭한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더 자본이 몰리고 나머지 실력이 없고 좀 비틀비틀하는 기업들은 빠르게 또 교체돼 나가는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자본은 어디로 갈까요? 저는 돈 많고 계속 잘 나가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투자하는 분야로 갈 가능성이 큰데 그런 면에서 피지컬 AI가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고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그 파트너로 선정됐다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글로벌하게 보면 당연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네. 말고 글로벌하게 봤을 때에도. 그래서 거기엔 기회가 있고 그동안 LLM이나 이렇게 챗 GPT라든가 이런 걸로 투자했던 기업들은 따로 활로를 모색하고 매출도 키워가면서 경쟁력을 투자가 이어지지 않는 한은 위험할 가능성이 좀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머니트렌드 2026에도 투자 대비 매출이 크진 않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그 유의미한 매출이 나온다는 거는 지금은 사실 뭐 구독료 정도, 챗GPT 그렇죠, 구독료 뭐 그렇죠. 이런 건데 네. 그게 아니라 피지컬 AI 쪽에서 좀 유의미하게 좀 터질까요? 그럼요. 거기는 터지면 엄청 터질 수 있는 영역이죠. 사람이요, 심리적으로 물건이 들어오면 돈을 내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네. 근데 내 폰에서 막 이런 거 보면 옛날부터 검색은 공짜였는데 왜 공짜 안 해줘? 근데 이 회사에는 속이 터지죠. 네. GPU를 다 쓰고 있는데 구독료를 받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게 옛날에 카카오가 한 달마다 25억씩 돈이 들어갔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그러면 치킨 게임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나는 그거밖에 없어
라고 하는 챗 GPT라든가 메타라든가 광고비 외에는 큰 거 없어 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고전을 할 가능성이 커요. 왜? 네. 들어가는 돈은 많고 투자는 많이 해야 되는데 매출이 그걸 못 받쳐주면 그렇게 네.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미 충분한 매출을 하고 있고 이게 데이터 센터 커질수록 매출은 더 좋아지는데 거기다가 새로운 신규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더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저 챗GPT 안 만들 거거든. LLM은 안 할 거거든. 그럼 거기는 유리하죠. 그래서 테슬라는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제미나이는 그래도 이미 버티컬 AI 분야에서 상당한 역량을 펼치고 있어서 구글은 좀 유리하다고 보고요. 메타가 좀 애매한 그래서 주가가 그런 흔들흔들할 수 있는 그런 좀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애플과 삼성전자 같이 이제 갤럭시 뭐 핸드폰 이런 건 이제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니까 네. 결국에는 AI도 어딘가에 그 탑재가 돼서 실물과 이제 연동이 돼야 되는데 그런 기업들도 나쁘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쁘지 있거든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물이 있는 기업은 괜찮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중국의 화웨이나 샤오미한테 밀릴 거다. 그런데 중국 AI를 탑재한 핸드폰을 사기는 미국에서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패권 경쟁이 지속되면 미국의 우방 국가들은 어이씨 중국 거 사기가 좀 애매한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니까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나쁘지 않겠네라는 생각이 할 수 있는 거고 삼성전자가 또 엔비디아하고 손잡고 뭐 여러 가지를 한다? 그러면 또 괜찮고 어쨌든 구글하고는 이미 파트너고 네. 그 이외에도 또 파트너를 낼 가능성이 있으니까 애플도 그렇고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애플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로는 스마트폰에서 실적은 내고 있지만 AI 분야에서는 밀리죠. 네. 사실 애플이 3위로 밀린 거는 처음이에요, 올해가.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한 10년을 내가 1등을 했는데 충분한 격차에 3위가 됐다. 네. 그러면 인류가 선택할 때 스마트폰의 시대가 가고 엔비디아가 상징하는 AI 시대가 온 거다. 그럼 엔비디아하고 애플이 어느 정도 전략적 파트너 역할이 되나? 아직은 그런 그림이 없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애플은 좀 상승의 어떤 요인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들긴 합니다. LLM 이게 지금 계속 발전 속도가 상당히 높아지다가 어느 정도 살짝 이제 멈췄다는 얘기들도 좀 맞습니다. 있고요. 이 경쟁 구도가 앞으로 한 몇 년 안에는 이제 끝난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어차피 다들 빅테크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뭐 망하더라도 끝까지 막 어떻게든 가볼 것 같으세요? 한번 퀀텀 점프가 있어야 돼요. 네. 그동안 LLM이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트랜스포머라는 구글의 새로운 논문이 기폭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초지능이나 AGI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면 전문가가 얘기한 대로 지금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방식이라는 게 파라미터만 늘리는 거예요. 네. 학습량만 키우는 거야. 이거는 아니더라. 그런 게 이제 증명이 됐으니까 그럼 새로운 방식이 나올 때까지는 기업들이 그렇다고 계속 한 번 계산하는데 80억 파라미터가 늘어나면요 그게 800억이 되는 거예요. 네. 800억을 개발해놨는데 아무도 안 써. 이러면 완전 환장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버티컬 AI, 뭐 AI 닥터라든가 AI 뭐 과외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솔루션을 만들어서 일단 해가면서 거기서 돈을 벌면서 또는 투자 금액이 더 들어오게 되면 그 매출을 통해서 투자 증명을 해서 투자 금액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로 앞으로 AGI를 더 개발하는 인력 확보하고 투자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현재는 그래서 버티컬 AI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기업들이 그걸 만들려고 하는구나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제 실제 주문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가사도우미 휴머노이드를 실제 이제 주문이 들어가서 뭐 내년부터 납품한다 뭐 이런 기업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쪽 분야는 앞으로 한 몇 년 안에 이게 상용화가 된다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집안에서 일하는 휴머노이드는 조금 시간이 걸 것 같아요. 이거는 생각보다 걸리나요? 네. 근데 업무를 하는 로봇. 단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약회사에서는 네. 약을 만들 때 프로세스가 되게 복잡하죠. 그거를 하는 거나 아니면 신약 개발은 노벨상 받은 그 노벨 화학상 받은 데미스 어사비스 덕분에 AI를 활용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데 10년이 걸리던 걸 1년으로 줄였다. 네, 네. 이 얘기는 하잖아요. 네. 그럼 1년으로 줄었으면 그 후보군을 갖고 진짜 되는지를 실험해 봐야 되죠. 네. 그 실험할 때는 이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대체하는 휴머노이드는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하수도 공사해봐. 네. 현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아, 변수가 많은 것들. 그렇죠. 아, 내가 딱 보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즉각적으로 뭔가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는 영역이 어려워요. 그럼 집안일도 어렵겠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피겨도 그렇고 옵티머스도 그렇고 모델하우스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계속 일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다 먹고 설거지통에 그릇을 담아놔. 네. 그럼 그거를 헹궈서 디시워셔에 집어넣고 마무리하는 것까지는 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빨래통에 우리가 빨래를 다 담아놔. 그럼 얘가 빨래를 잘 구분해서 빨래 돌리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커피 끓여와 그러면 커피 머신에 가서 그걸 로봇이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정도겠죠. 딱 해서 커피 내려오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뭐 어지러 놓고 뭐 하고 얘 엄마가 애 챙기는 거 뭐 강아지가 저기 대면 뭐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지 아직. 그래서 그런 것만이라도 명확하게 매뉴얼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겠다 하는 거고 그 목표가 사실은 2028년인 거예요. 근데 2028년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테스트 기간과 또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각종 위험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소비자가 잘못 사용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적어도 가사 도우미는 2030년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미 테슬라가 MOU 체결 수준이긴 하지만 제약회사하고 만대 수준으로 뭐를 계약을 맺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의 단순화된 제조 공정 또 물류센터에서 하는 일 이런 것들은 양산이 돼서 가격이 내려가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5년보다도 더 짧을 더 수도 있을 짧다는 겁니다. 어. 예를 들어 지금 BMW 피거 O2는 BMW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대체하겠죠. 공장별로 업무별로 야 가만히 있어봐 1년만 학습하니까 이제 LLM이 좋아지면 3개월 학습하면 투입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거 다 찾겠죠. 이게 휴머노이드가 왜 무섭냐면 인프라를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대로. 사람이 하는 거 보고 얘는 따라할 수 있나 훈련해보고 훈련했더니 된다. 그럼 이제 사람 퇴근해서 안 했을 때 시켜봐. 네. 되네. 그럼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야, 그러면은 이게 제조업 기반인 한국 입장에서는 이거 어떡하죠? 근데 사실은 어떻게든지 그 테슬라가 또 많은 해외 기업들이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동을 교체하는 거는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긴 뭐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 못 막는다면 우리가 그 시장을 어떻게든 점유를 좀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줄어드는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빨리 개발하는 게 오히려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해야 될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AI의 미래에 대해서 완전히 오판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 예술가라든지 뭐 전문직 이런 것들은 대체가 안 되고 오히려 뭐 건설 노동자, 뭐 배관공 이런 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잖아요. 반대예요. 네. 오히려 이제는 약간 몸쓰고 경험으로 이제 기술로 하는 이런 게 그나마 살아남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맞나요? 그건 확실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우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는 인위적인 행동이 필요한 모든 것들은요. 로봇 대체가 적어도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야말로 AGI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문 분야에서 학습해야 되는데 그 전문 분야를 문서화하거나 영상화해서 데이터화해서 할수 학습시킬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네요. 그런 영역은 절대 안 망합니다. 네. 학습이 안 되면 안 되는 학습이 안 돼. 데이터가 없으면 학습이 안 되니까. 오히려 전문직이 더 어렵네. 그러니까 그렇죠. 더 금방 되겠네. 금방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변호사. 네. 이미 모든 게 문서잖아요. 써보셨어요? 나 네. 이런 소송건이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아? 그럼 너무 잘 알죠. 계약서 분석 이런 거 잘해주더라고요. 너무 잘해줍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변호사들이 쓰고 있어요. 쓰면서도 네. 야 이거 나 어떡하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젊은 세대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아이들 오히려 몸 쓰는 일을 해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몸 쓰는 일이 아니라 인간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상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AI가 도와줄 수는 있지만 임의적 판단까지 해줄 수 없는 영역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도 어떻게 하냐면 AI가 숙제를 해주는 거를 감시하는 거를 되게 궁금해하세요. 네.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안 하고 저 같은 경우는 AI를 적극 활용해서 마지막에 이제 너의 생각은 그럼 뭔데?
너가 생각할 때 뭐 예를 들어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가져와봐. 또는 앞으로의 이 분야의 미래는 AI를 접목한다 그러면 어떤 게 가능할까? 그 AI를 공부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쪽으로 훨씬 더 많은 교육을 시키죠. 그러니까 적어도 AI를 어떻게든 이 분야 저 분야에서 쓸 수 있는 역량은 다 키워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요 경험하지 않으면 이 AI가 이게 될까? 저게 될까? 이 판단조차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충분한 경험을 갖고 그걸 한 다음 그 다음 단계의 고민과 숙제를 풀어보는 게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잘 쓰는 사람과 못 쓰는 사람 사이에 역량 차이가 굉장히 나거든요. 그럼 이제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대학을 나왔는데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나왔는데 네. 어떤 사람은 AI를 감각적으로 되게 잘 쓰고 어떤 사람은 AI를 못 써요. 그럼 이 사람이 대인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지니까 AI도 못하는 건가? 아니면 대인을 싫어하다 보니까 AI하고 친해져 가지고 더 잘 쓰는 건가? 모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의 어떤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게 저희 부모님 세대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던 거를 보던 이제 한 3, 40대들은 저게 뭐가 어려워하는데 지금 이제 AI 쓰는 이 젊은 친구들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하나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세대별로 그런 기술을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40대 이상, 50대 이런 분들은 어떻게든 지금 해야겠네요. 안 하면 큰일 나네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고 경험하고 그래야 돼요. 제가 40대한테 50대한테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핑계 대지 마라. 이런 핑계 많이 대죠. 아직 거짓말을 많이 한대. 네네. 뭐 아직 어떻게든 안 하려고. 아직은 뭐 보안에 문제가 네. 있대.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회사에서 그런 걸 강조하다 보면요 도태됩니다. 네, 이건 확실해요. 막을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다. 네. 그럼 그 안에서 결국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챗 GPT가 거짓말 많은 거 많거든요.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로 퍼플렉스티 나와서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마인드셋이 있어야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내가 업무를 혁신하고 내 영역을 넓히는데 도전하겠어 하는 마인드셋이 있으면 결국 해답이 있어요. AI는 어마어마한 자본이 빠른 속도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경쟁하고 있어서 그 솔루션을 찾아서 내가 퍼포먼스를 내는 거 이것부터 경험하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도구로 써가지고 본인의 어떤 경쟁력을 높여라. 뭐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최재봉 교수님 모시고 최근 AI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의 삶과 투자에 적용을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교수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